오늘은 판다스를 할 예정입니다. 판다스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40분은 첫 40에서 50분들은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를 위해서 제가 기출, 기출 문제, 또 기출 유사 문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험만 대비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데이터 과학에 대한 그런 감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30에서 40분 정도를 EDA를 할 겁니다. 이때 어떤 EDA를 할 거냐?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할 때 직접 전처리를 하고 사용한 경제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EDA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판다스가 좀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끊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직 EDA가 뭔지를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냥 EDA가 데이터 네. 분석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냥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EDA가 원래는 원래 전통적인 과학적 방식들은 그 원래 전통적인 방식들은 이 이론이나 혹은 가설을 먼저 정립하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EDA라는 방법은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인스파이레이션을 얻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네, 일단 기출 유사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beverage without answer를 켜주시면 됩니다. 모두 켜주셨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f-info 함수를 통해 df 각 컬럼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일단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주고요. 여러분들도 다 다운 받으셨죠?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info를 통해 한번 각 컬럼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오더 아이디 있고, 커스텀 아이디 있고, 커스텀 타입, 프로덕트, 카테고리, 유닛 프라이스, 퀀티티, 디스카운트 등등등 여러 컬럼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한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가격에 대한 그 정보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유닛 프라이스는 아마도 그 각 제품 하나당 가격인 것 같고 퀀티티는 양, 디스카운트도 아마 각 제품당 그러니까 각 개별당 디스카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프라이스는 아마 이거 전체를 합산한 가격이겠죠. 한번 토탈 프라이스랑 이 앞에 세 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합계 가격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프라이스, 퀀티티, 디스카운트를 이용해서 한번 토탈 프라이스를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되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는 아마 오래 걸리지 않겠죠. 1분 정도 들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아, 네. 선이 됐고, 윤서도 됐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유닛 프라이스에서, 유닛 프라이스에서, 디스카운트를 빼주고, 퀀티티를 곱해주면 되겠죠. 퀀티티.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한 값과 원래 토탈 프라이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값이 조금씩 다른 거 알 수 있겠죠. 여기는 120.636인데 여기는 131.490이고 이걸 통해서 토탈 프라이스가 유닛 프라이스랑 퀀티티, 디스카운트 이 셋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닌 뭐 다른 텍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가 그 숫자가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고 그 나머지 데이터들은 숫자가 아닌 뭐 텍스트 혹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그런 칼럼들이죠. 이 칼럼에 대한 한번 분포를 알아봅시다. 이거는 그냥 value 카운트를 하라는 뜻이고요.
제가 뭐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중요한 프로덕트랑 그다음에 리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df 리전이 철저히 맞죠? 리온 카운트 해보면은 프로덕트 이름들을 보니까 망고 주스도 보이고 그러니까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는 음료수 데이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 브레멘, 함부르크, 바덴, 비텐브루크, 베르크 뭐 이런 데도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독일에 관련된 데이터인가 보다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데이트 타임 실습인데 이게 데이트 타임이 종종 학교 기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데이트 타임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로 놔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트 타임이 잠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 수정을 해도 여러분한테 수정이 안 되죠? 제가 그 혹시나 불안해서 그런데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이 데이트 타임이 종종이 아니라 작년에는 꽤 많이 나왔죠. 꽤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트 타임을 배우고 나면은 이 네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거 뭐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을 배우면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아래 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독일어 리전들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긴 독일어로 돼 있는데 어차피 이거 저희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어를 한번 줄이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지역명이 이렇게 대쉬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 글자 M, V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요. 이렇게 대쉬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NIE 이렇게 줄여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지역명을 줄여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그 컬럼으로 저장을 할 건데 그 이름은 리전 코드로 합시다. 리전 코드. 왜냐면 제가 그 이렇게 써놔가지고 만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문제 풀면서 뭐 문제가 이해 안 된다, 뭐 질문이 있다 이런 거면은 바로바로 채팅에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걸 만들 때 주로 2025년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24, 2023 기출과는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겸윤 송현지 쌤이 이번 학기에 굉장히 특이하게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기출들과 저번 학기가 좀 많이 달라서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 다음 학기에는 이제 송현지 선생님이 들어오실 확률이 높으시니까 아마 이런 느낌의 기출도 풀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내려가면 이제 들어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좀 네, 체화가 돼야죠. 이것도 좀 더럽긴 하죠.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선이 완료됐고 하나, 둘, 셋. 네, 윤서도 완료됐네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함수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뭐 apply를 썼다 아니면 스트링 함수를 썼다. 네, 선이 apply를 썼고 윤선은 혹시 뭐 썼나요? 메디가 뭐야? apply 썼죠. apply 썼다는 거죠. 네. 그 이런 스트링 문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apply를 쓸 수 있으면 최대한 apply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판다스에서 스트링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그 예시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그 정규 표현식 있잖아요. 얘가 그 판다스 정규 표현식이랑 우리가 아는 정규 표현식이랑 다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가 여기서 세세히 말씀해 주기는 제가 어렵지만 근데 종종 하다 보면은 이거 왜 안 되지? 해서 재미나게 돌려보면은 실제 정규 표현식이랑 판타지 정규 표현식이 달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저희가 이런 걸 다 알고 쓰기 어렵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regex regex 뭔지 알죠? regex라는 매개 변수 true 하면은 그 정규 표현식으로 인식을 해주고 fals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냐? replace 같은 거. replace 같은 얘는 디폴트가 그 false거든요. 근데 contains 같은 얘는 디폴트가 막 true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판다스의 스트링 함수들은 좀 쓰기가 번거롭고 약간 예외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어플라이로 사용할 수 있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어플라이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판다스래. 그 스트링 함수를 쓸 때면은 이 regex는 꼭 우리가 명시해 주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regex 디폴트가 함수마다 매우 다르거든요. 막 디폴트가 none일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예는 저 그 네. 이해 안 되지. 얘 말고 제가 앞에 교본을 해가지고 그래서 리전 코드를 apply로 쓰겠습니다. 리전에다가 apply를 할 건데 람다 일단 조인으로 두 파트를 붙여줄 겁니다. 만약 워드 0 만약에 대시로 구분이 돼 있으면 x.split 이렇게 해서 스플릿 해준 다음에 각 첫 글자를 조인을 해줄 거고요. if dash in x 만약 아닌 경우에는 3 앞에 세 글자를 이렇게 따오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 점 어퍼 해줘야겠죠. 점 어퍼 해줘야겠죠. 왜 해주면 안 돼? 뭐지?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밖에다 빼줘야죠. 점 어, 아, 씨, s.str.어퍼 자 이렇게 하면은 됐겠죠. 그 다음에 이 drop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egion은. 근데 이때 막 인플레이스 인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인플레이스 인자를 까먹을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걸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리전 코드를 봐주자면 점 헤드 해서 봐주면 이렇게 앞 글자가 잘 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22년에 팔린 물이 총 몇 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금방 할 수 있겠죠. 완료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교본에 이거 안 넣었네. 이거 뭐야?
아, 2022년에 팔린 물을 모르군요. 저희가 데이트 타임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러면 2022년에 팔린을 빼도록 합시다. 자, 물이 총 몇 병인지 보도록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만들 당시에는 이 데이트 타임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살짝 혼동이 있었나 보네요. 완료되면 말씀해주세요. 됐나요? 네, 선이 완료됐고요. 이거는 쉬우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f 카테고리죠. 카테고리가 워터인 얘를 뽑아서 뭐였더라? 퀀티티였나요? 퀀티티를 쭉 더해주면 되죠. 아 뭐야? 카테고리가 얘가 앞 글자가 대문자인가? 네. 그러면 2만 28만 8,695병이나 팔렸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가 제가 아까 말한 더러 문제들입니다. 주문을 받는 택배 기사들을 위해 노트를 남기려고 한대요. 컬럼명의 노트인 컬럼을 만들 건데 만약 퀀티티가 50이면 벌크를 10 이하면은 리트를 넣고 그 토탈 프라이스가 뭐 1000을 넘거나 카테고리가 알코올릭 베버리지인 경우 워닝을 추가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예시를 들어서 bulk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littl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littl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bulk, warning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warn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택배 기사들을 위한 노트를 만드는 컬럼을 제작해보도록 합시다.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3분 정도에 끊고 제가 정답을 써드릴게요.
오, 선이 했어요. 대단해. 어려울 수 있는데. 아, 민서도 다 했군요. 잘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노트에 DF에 바로 어플라이를 넣었습니다. 혹시 DF에 어플라이, 그러니까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에 어플라이 적용되는 거 배우셨나요? 혹시 안 배우셨나요? 간단히 해놨어. 아, 해왔어? 간단히? 그럼 근데, 해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넣어줄 건데 어떤 걸 넣어줄 거냐? 각 열을 넣어줄 겁니다. 각 행을 넣어줄 겁니다. 각 행을 넣어줘서, 행 맞죠? 행을 넣어줘서 저 퀀티티, 토탈 프라이스, 아니면 카테고리 이런 정보들을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엑시스는 1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bulk if row의 퀀티티가 50을 넘고 하고 else little이었죠. little if 여기다 넣으면 안 돼. row의 퀀티티가 12하면 이렇게 써주고요. 아닌 경우는 그냥 블랭크를 넣어주면 돼요. 거기다가 만약 어, 토탈 프라이스가 아, 좀 짧게 쓸 걸. 너무 길게 문제를 만들어놨네요. 토탈 프라이스가 1000을 넘거나 토탈 프라이스가 1000을 넘거나 여기서는 오를 쓸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불 대 불 연산자니까 if rose로의 카테고리가 collect beverage 철저한 beverages네요. 그러면은 warning을 줍니다. warning을 줍니다. 왜 여기 if 또 붙였어? 다음에 아니면은 이걸 주면 되겠죠. 자, 뭐야? 퀀티티 잘못 썼다. 다행이네요. 이게 코드 한 번 꼬이면 큰일 날 텐데 다행히 잘 썼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게 썼는지 한번 보면은 value count에서 보면은 여러 다양한 노트들이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혹은 자, 그 다음에 다른 노트의 비율을 시각화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시각화 방법이 좋을지 여러분 한번 맞춰봅시다. 이 어떤 데이터들의 비율을 저희가 따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시각화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네, 원그래프, 파이그래프라고 하죠. 그 원그래프를 쓰는 게 좋을 텐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 시각화 방식을 안 알려주고 어떤 시각화 방식이 좋을지 쓰고 그 시각화 방법을 구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어떨 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각화 방법은 오늘도 좀 다뤘지만 아마 주한이가 다음 차 시에도 더 자세하게 다뤄줄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각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게 value count를 해줘야 된다. 이, 이 플롯 함수는 실제 df에 담긴 값을
값을 적어주기 때문에 이 value count를 해주고 걔네들 다 세준 다음에 플러스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파이로 쓰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그걸 비율로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백분율로 다시 나타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토피시티라는 인자가 있는데요. 이 어토피시티라는 인자를 그 다른 쌤 이제 새로 들어오는 다른 쌤은 어떨 줄 모르겠지만 우병문 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오토피시티라는 이 인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오토피시티라는 인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 오토피시티를 안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오타를 쳤나 보네요. 뭐 원래 이 비율이 아닌데 제가 뭐 오타를 쳤나 봅니다. 하여튼 이 오토피시티를 만약 넣어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살짝 수업 오토피시티 중간에 말해서 미안하지만 어, 아까 설명했던 시각 방법이 살짝 플롯점 파이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거랑 네, 달리 이렇게 데이터점 플롯점 카인드 어쩌고 파일을 이렇게 넣는 방법 가능하니까 네.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문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가장 그리고 이렇게 네. 쓰면 좋은 점이 그 제가 문서를 보여주면 알겠지만 이 PLT.플롯이 이렇게 뭔가 매개 인자를 좀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PLT 플롯이 이렇게 매개 인자를 많이 쓸 수 있어서 이 PLT.플롯을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uto-pct.%.2f %%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숫자가 붙게 됩니다. 이 %.2f %%의 뜻은 얘네들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이가 다음 차시 때 해줄 거라고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프로덕트별로 토탈 프라이스가 가장 큰 롤을 찾고 이 롤의 리전 코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 저번 학기에는 우범현 쌤이 이 시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시각화가 원래 애용됐던 그런 그 문제 분야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 시각화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여러분 새로운, 왜냐면 우범윤 쌤이 이제 이번에 빠질 확률이 매우 커서 그 새로 들어오시는 선생님의 눈치를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어,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뭐 하고 있었지? 50 초과이면 뭐 그래도 없고. 아, 내가 여기서 코를 안 넣었구나. 왠지 이상하더라.
음, 아, 이것도 이네, 이. 그렇습니다. 이 알코올릭 베버리지에 제가 오타를 조금 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아직 다 안 됐나요? 유전 코드 출력하기가 잘 안 된다고요? 그 df.log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df.log을 쓰고 그러면은 이게 이 가장 큰 걸 찾는 게 IDX로 들어가고 이 리전 코드가 밖에 리전 코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유형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 학기는 아닌데요. 11시 5분까지 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TS.롤을 사용하라. 오, 동시에 됐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덕트별로 토탈 프라이스가 가장 큰 로우 이거는 딱 봐도 그룹 바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룹 바이 프로덕트를 해서 토탈 프라이스를 한 다음에 여기서 맥스를 취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걸 써야 될까? 그냥 맥스를 쓰면은 제가 아까 말한 록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가장 큰 값의 인덱스를 추출해주는 IDX ma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IDX max를 써가지고 얘를 인덱스로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퀀티티 이렇게 넣으시면 되긴 하는데 좀 더 저는 출력을 퀀티티를 리전 코드를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저희는 좀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어떤 프로덕트인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앞에 그 프로덕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 프로덕트를 이렇게 좀 하면 좋겠죠. set index 프로덕트. 뭐야? 인터포이스 키안 썼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덕트별로 리전 코드가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set index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 set index의 drop 인자가 뭘 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 drop 인자는 이 set index를 하면은 어떤 컬러를 인덱스로 설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덱스, 원래 있던 인덱스, 그 바꾸기 전 인덱스를 없앨 거냐, 살릴 거냐를 하는 건데요. drop false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lse로 하면은 이 원래 있던 이 인덱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 set 인덱스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set 인덱스가 왜 제가 drop에 대해서 말했냐? 이게 set 인덱스의 경우에는 drop의 디폴트가 뭐냐? 얘는 true거든요. 근데 reset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drop 디폴트가 fals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칫하다가 시험장에서 헷갈리면은 이거를 바꿔 쓸 수 있게 되고 바꿔 쓴다면 좀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점을 막기 위해서는 이 set 인덱스랑 reset 인덱스를 쓸 때 이 drop을 명시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drop은 true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레객스와 함께 제가 판다스를 사용하면서 굳이 매개 인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명시를 했던 그런 류의 네, 매개 인자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템포가 좀 긴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래 규칙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규칙이 있는데 이런 계산 노가다 문제 시험에서 나오냐? 원래 안 나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막 이지랄 하면서 이런 말 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유무료 구분이 n인 경우 막 추가 다리 뭐 이런 경우 중 하나라도 0을 제외한 세로 데이터를 DFP에 저장해 생성하고 DFP를 이 각 주차장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1시간 요금을 계산한다. 막 이런 코드가 나왔는데 이 코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 답안지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 답안지가 부족할 정도로 코드가 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온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저 문제는 송현지 쌤이 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를 해봅시다. 이 문제를. 또 이런 문제에 여러분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과하긴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 있어가지고 좀 과하게 내긴 했는데 뭐, 그래도 한 부분적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소매는 이걸 말합니다. 어디 있어? 저 B2C면은 소매고요. B2B면 도배입니다. 그 어떤 인자냐? 네. 이 커스터머 타입이 B2B면은 도매, B2C면 소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np.ware하고 np.seal이라는 걸 사용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기출에서 그 두 개가 많이 나오지 않고 특히 np.seal은 저희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뭘 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좀 손쉽게 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견지 쌤과 우병윤 쌤이 실제 시험을 보기 전주에 바로 직전 수업 때 이런 함수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특히 데이터 과학에는 시험 직전주 혹은 그 2주 전에 굉장히 어떤 함수를 강조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잘 들으시면 시험에서 한 한두 문제 정도는 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15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정도로 복잡한 게 나올 리는 없는데 그래도 한 이거의 절반 정도 복잡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컴퓨터가 없고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좋습니다.
어, 이걸 배웠는지 제가 잘 확실하지 않아서. isIn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df.isin. df.isin을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value, series.isin을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이 value가 이 시리즈 안에 있는지 그 봐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value 안에 들어가는 게 리스트예요. 이 values가 리스트고요. 이 시리즈에 있는 이 값이 이 리스트 안에 있는지 봐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이거 MV와 SA면은 이런 거를 뭐 df region 코드가 좀 is in MV S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 어떻게 나오냐? 첫 다섯 개가 틀린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에서 틀렸나요? 잠시만요. 저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니까 000이 맞고요. 그다음에 토탈 프라이스 81.14에서 0.1만큼 기본 세금. 토탈 프라이스가 1000보다 작으니까 가세 안 하고요. 8.114 올리 맞고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지금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 다, 오, 뭐야, 됐어요. 오, 쉽지 않은데. 아,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 원래 시간 내로 풀라고 낸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 여러분이 풀어가지고 놀랐습니다. 잘하시네요. 저는 좀 염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쓰고 있으면 여러분도 속 터지겠죠. 그래서 저 답안지 교본에서 얘 좀 커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타이핑하고 있으면 속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워터면 면세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맨 마지막에 해놨어요. 왜냐면은 워터를 나머지 구간에서 워터가 아닌 얘들만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다 계산을 하고 워터인 얘는 0 이렇게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프라이스가 10%면 10%만큼 기본 세금. 얘는 쉽죠. 얘는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리고 솜에서 토탈 프라이스가 1000보다 크면은 가세다. 이것도 엔드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 두 조건을 써준 다음에 df 토탈 프라이스는 0.5를 곱한다. 0.0으로 곱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많이 걸린 부분이 이 4번, 5번일 텐데 이 알코올릭 베버리지면 줄일세가 붙고 MVSA면은 감세해준대.
이 감세를 해줄 때 주류세를 제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케이스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냥 MVSA 있고 카테고리가 주류인 경우. MVSE에 그 MVSA에 있는데 카테고리가 뭐야 얘 이상하게 넣어주네요. 이렇게 넣어줘야죠. MVSA에 있는데 카테고리가 알코올릭 베버리지인 경우, 그 다음에 그러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코드를 나눠줬고요. 여기다 넣어줘야겠네요. and 알코올릭 베버리지. 어, 잠시만. 맞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짜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np.seal이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seal이면은 천장이죠. 그래서 올림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제가 갑자기 이 교환에 왜 넣었냐? 왜냐면은 갑자기 저번 학기 때 갑자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현지 쌤이 아마 재활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기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np.seal 함수는 올림 함수다를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전형적인 그룹 바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왜냐면 제가 EDA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께 EDA를 할 시간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해보도록 합시다. 지역 물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유닛 프라이스를 평균 내면은 및 유닛 프라이스, 프로덕트별로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가격이랑 평균 가격을 나눈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는 변수고요. 얘는 그냥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얘는 새로운 컬럼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송현지 쌤은 굉장히 더러운 문제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문기부 쌤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면은, 저는, 왜냐면 문기부 쌤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문기부 쌤을 직접 수업을 들어보진 않았으나, 문기부 쌤께 수업을 들은 형들, 선배들 말씀으로는, 문기부 쌤이 지역적인 문제를 굉장히 잘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작년 인공지능에는 갑자기 DF.correlation을 코릴레이션을 뭐 슬라이싱 하는 그런 걸 만들었대요. 그런 걸 냈대요, 시험 문제. 그렇게 지역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인 것 같으니 지역적인 부분들을 잘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한 23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죠? S가 컴퓨터 로지가 아니고 그냥 네, 선이 완료했고요. 좋습니다. 선이가 잘하네요. 오케이, 인서도 근데 꽤 빠르네. 아주 좋습니다. 걔가 수업의 미래가 창창하고요. 일단 그 평균을 프로덕트별로 평균 내는 건 너무 자명하게 그룹 바이죠. 프로덕트로 프로덕트별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룹 바이를 해주도록 합시다. 그룹 바이는 저번 시간에 세훈이 형이 빡세게 해주셔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프라이스 레이시오는 어떻게 할 거냐? 어, 어플라이를 해줄 건데. 그 엑시스를 그 df에다가 그 설정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쓸 겁니다. 엑시스는 이거 하고 유닛 프라이스 인 유닛 프라이스로 나눠줄 겁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유닛 프라이스랑 그리고 프로덕트에 두 컬럼이 동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근데 아마 시험 시간에는 이런 게 별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쌤들도 버거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그 문법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앞을 보면은 이렇게 실제 가격의 가격의 그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프라이스 레이시오를 이제 그 지역별로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어떤 그래프가 좋을까요? 막대 그래프. 네, 맞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좋은데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중에서도 장, 저번 학기 우범현 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각각의 그 요소들의 크기를 비교하기에는 가로 막대 그래프가 좋다라고 왠지 모르겠지만 PDF에 써놨습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만약 제가 시험 시간에 이걸 봤다면은 저는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줄 것 같아요. 또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때는 우범현 쌤이었지만 그래서 쌤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우범현 쌤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The price ratio를 접근해주고 지역별로 이렇게 평균을 내준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시각화를 할 텐데 일단 한번 찍어볼까요? Flight kind는 RH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의 첫 번째 문제는 그, 그, 그 배율이 안 맞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배율을 맞춰줄 건데요. 그 배율을 맞춰주는 인자에는 X림이 있습니다. X림은 그 X좌표축, 이 X좌표축의 이 양쪽 끝을 정해주는 그런 매개인자인데요. 저는 이걸 0.99와 1.0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끝과 끝이 스케일이 잘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범현 쌤이 여기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요. 왠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얘를 소트 발류즈 그러니까 그 소팅을 뭐라 하지 정렬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 특히 가로 막대 그래프일 때는 정렬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PDF에 적어놨으니까 얘를 정렬을 안 하면 강점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렬을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그 rename을 사용하는 그 전형적인 그런 네, 문제이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코노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저장하면은 안 되나? 저장하면은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다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코노미 파일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네 일단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 두 개의 셀들을 실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얘랑 얘. 이게 제가 저번 데이터과학 프로젝트 때 승찬이랑 직접 모은 자료거든요. 그 위에 그 대딱 긴 110줄짜리 코드가 있잖아요. 이 다운로드 셀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해줄게요. 네. 이거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될 겁니다. 안 되면은 거기 제가 올려준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걸 하는 동안 제가 어떤 걸 설명할 거냐. 몇 개, 이 PLT 플롯에서 좀 중요한 인자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일단 먼저 kind는 두말 할 것도 없죠. 이게
사용되는 이 PLT 플롯의 그래프가 어떤 종류이냐를 지정해주는 그런 4개 인자입니다. 라인도 있고, bar도 있고, bar H.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와 파이랑 그 밖에 area, density, KDE, box, histogram, scatter, 헥스빈까지 매우 다양한 게 있는데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게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이거는 제목을 달아주는 4개 변수입니다. 그리드는 히스토그램 같은 걸 사용할 때 좀 쓸 텐데요. 벽자를 그려주는 그런 4개 변수고요. 이 레전드는 범례라고 하죠. 그, 보여드리겠다. 아, 그, 각각의 색깔이 어떤 걸 지칭해주는지 그래프가 있으면은 나타내주는 그런 박스 쳐져 있고, 아, 이 색깔은 어떤 데이터다. 아, 이런 걸 써져 있는 그런 범례 같은 거 있죠. 그 범례를 그려주는 4개 변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X림과 Y림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양력, X림은 양력, Y림은 위아래를 조정해주는 그 끝을 조정해주는 그런 4개 변수입니다. 이 4개 변수를 알면 좋고요. 여러분 이거 다 돌렸죠? 이코노미 돌렸나요? 이 위에 두세. 네? 그러면은 한번 DF.점 헤드를 찍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저랑 승차이가 직접 하나하나 다 모으고 전처리한 그 노가다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일단 year와 쿼터는 year은 그 연도고요. 쿼터는 분기입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그래서 나온 GDP도 GDP 상승률입니다. Interest는 기준금리를 연방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말하고요. Government spent는 GDP 대비 GDP 대비 사용되는 정부 지출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 근데 그 100분위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임의로 비례하게 조정한 거고요. 오일 프라이스는 국제 유가, 정제되지 않은 유가를 말하고요. exchange rate는 환율을 말합니다. YQ는 좀 보기 쉽게 이러한 쿼터를 이어붙인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제가 어떻게 그 EDA를 했는지 말해주기 앞서 여러분께 좀 EDA를 할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EDA를 여러분이 직접 한 15분 정도 드리면 되나? 좀 더 15분 정도 일단 먼저 드려볼 테니까 그 EDA를 해서 15분 안 되겠다. 시간 때문에 10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릴 테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상관계수 분석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한번 몇 개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네.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학교에서 알려준 EDA 방식은 상관계수 분석이랑 그래프 분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두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했죠. 왜인지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이어서 더 써드릴게요.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10분 정도 더 드리고 혹시 더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비니까 뭐 제가 그 프로젝트 수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하면서 들으세요. 프로젝트 수행이 어 쌤이 해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빈 그 콜의 파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콜의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채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 과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단 가장 제가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데이터를 찾고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찾고 전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나 말한대요. 이때 저 때는 반정형 데이터와 그리고 정형 데이터를 둘 다 썼어야 되겠습니다. 반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가 뭔지는 아직 안 배웠겠지만 그렇게 두 개를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가 저희가 찾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반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API라는 걸 사용해서 아마 8차시에 배우게 될 겁니다. API라는 걸 사용해서 그 반정형 데이터 할당량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처리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를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될 거고요. 전처리 다음에 그 그냥 데이터 분석은 나름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감점 요소는 대부분 뭐 써야 되는데 안 썼다. 혹은 지연 제출했다입니다. 정보과는 그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겪어서 아시겠지만 그 감점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래서 정량적인 기준이 있어서 사실 정성적인 얼마나 성의를 들였냐 얼마나 프로젝트 수준이 높냐 이런 건 별로 판단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성적인 거에 매몰돼가지고 아이 난 엄청 잘 만들 거야 하는 것보다 정량적인 기준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살짝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생각난 얘기인데, 거한이가 사실 프로젝트 얘기, 뭐 완성도보다는 그냥 채워야 될 거 채우라고 했는데, 살짝 권한이가 워낙 기초적인 걸 잘해서 안 까인 건또 있는 게, 사실 친구들 중에 그냥 완성도가 떨어졌다. 발표에서 그냥 완성도가 떨어졌고 결론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 1, 2점 까인 친구들 좀 있거든요. 아, 그래? 좀 있어. 그래서 너무 기초 점검하지 않고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적당히 저는 열심히 아까 하면 해서, 저는 나도 아까 해서 몰랐어요. 근데 만점 받은 애들 많던데 엄청. 많긴 한데 까인 애들도 좀 적잖게 있어. 아니, 그치. 한 반에 한 두 팀, 두세 팀? 세 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걔네들 대부분, 세 팀이 뭐였지? 동욱이가 까였대. 에휴, 왜 까였어? 그것 좀 애들한테 말해줘. 동욱이 마이크씩 못 킬걸? 아, 그러니까 세 팀으로 쳐줘, 세 팀. 어. 네. 그 동욱이가 까인 썰을 하면 이제 2학년 때 이제 동욱이 여사친한테 까였던 썰이 있거든. 우리 영상 올려야 돼. 아이, 라고 할 뻔. 완성도 부족이라 했다고? 아, 완성도 부족으로 까이는구나. 잠깐만. 아,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완성도 부족으로 많이 까이네요. 생각보다. 박씨도 완성도 부족으로 2점을 까였어. PPT. PPT 뭐 지연 제출했대, 걔는. 아, 마음에 안 든대. 어,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네요. 이런 줄 몰랐어요. 아, 그리고 하나 꿀팁인데,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그 데이터의 출처는 어디다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중 가서 그 데이터의 출처를 싹 다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출처는 어디다 따로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또 말해줄게. 살짝 오디오가 빗는 김에 썰을 하나 더 풀자면 사실 저희가 넘파이 판다스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학교에는 사실 넘파이를 막 이미지 프로세싱 할 정도로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때는 그냥 작년 김현진 선생님 찍어준 영상으로 김현 쌤이나 다른 쌤들 찍어준 영상으로 넘파이 와, 판다스 그 맞아. 강의를 다 떼어줬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사실 학교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고 해도 넘파이를 잘 이해해 나중에 머신러닝도 좀 잘 짤 수 있고 또, 판다스 이해도 원활하고 해서 좀 여러분이 강의에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건 해야 되는 정보과 말이지만 쌤들이 너무, 정보과 쌤들이 너무 나쁜 게 그냥 아, 영상으로 떼었어요, 진짜. 강의 안 하고. 사실 영상을 올릴 거니까 좀 살짝 말 순화해서 얘기하자면은 넘파일 되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셨는데 사실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짜고 잘 구현하고 예쁘게 짜려면은 넘파일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인공신경망 동아시라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객관적으로 넘파일 많이 써요. 나중에 막 브로드캐스팅 막 3,000원, 4,000원 다루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냥 그 코드를 다 날림으로 하고 좀 선에서 얘기하면은 그냥 간단히 보여주기만 하고 굳이 이해하지 말라고 한다 가끔 시험에서 낼 때도 있어서 좀 잘 이해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이 정보 태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원파이 하원이가 이제 판다 화면이 웃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정보 태클을 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넘파이 판다스에 대해 좀 자세히 다뤄주면은 이래저 좋습니다. 그 넘파이 판다스 여러분 실험할 때 다루면 실험할 때 필요할 거예요. 맞아. 필요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가출을 알아두면 좋아요. 화실할 때 판다스 많이 씁니다. 물 실을 때도 좀 조금 썼습니다. 저점 할 때. 사실 데이터 과학이 인쇄에서 진짜 쓸모가 많은 과목인데 수업 때 영상으로 떼우시니까 약간 데이터 과학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쌤들 나중에 안 보시겠지? 볼 일 없겠지? 앞에 초반 한 두세 강의는 영상을 떼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진짜 넌파이만 떼우는 게 아니라 판다스도 떼우지 않아. 맞아. 판다스 조금 떼었어. 말이 안 되는 게 심지어 그 남아있는 쌤들이 찍은 게 아니라 그 원래 지금은 없는 분이 옛날에 찍고 가신 거를 어. 올려주셔. 살짝 코로나 때 썼을 것 같은 강의 영상 있잖아요. 막 구름에 올라와 있는 그런 거. 그런 걸로 떼었어요. 아마 학교 내부에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거 아니면 설명이 좀 잘 안 돼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살짝 저희 영상 녹화본이 위험해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근데 전 정보과 쌤들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아니, 얼마나 착하신 분들이야. 저는 네 경국쌤 다 좋습니다. 성재현 쌤 좋고 송은지 쌤 좋고 우범 쌤 좋고 문기분 쌤 좋고 김주성 쌤 좋습니다. 김주성 쌤은 진짜 좋으신데. 아니, 와, 근데 다른 쌤들도 진짜 좋으셔. 그거 알지. 말 아끼시다. 다 좋으십니다. 맞습니다. 혹시 좀만 더 시간을 드릴까요? 혹시 막 좀 의미 있는 걸 발견하신 분들이 있나요? 좀만 더 주면 좋겠다. 왜냐면 없으면은 혹시 좀 발표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서원이, 서원 의미 있는 거 못 찾겠는데, 엑셀 말했다고요. 판다스가 엑셀보다 훨씬 쉽지 않아.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라도 한번 봅시다. 그래프 많이 그리셨나요? 네, 지금까지 한 거라도 한번 봅시다. 먼저, 서원이부터 한번 혹시 화면 공유해 주시고 할 수 있나요? 해줄 수 있나요? 서원이부터, 오,
오, 뭐야. 오, 그래프 예쁘게 그렸네요. 네? 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프 날리셨어요. 서원이 발표하시는 동안 빨리 씁시다. 혹시 뭐, 채팅으로 뭐, 이건 좀 할만하다 같은 거, 좀, 의미 있는 거 사신 거 있나요? 근데 그래프 예쁘다. 너무 자명한데, 네, 일단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GDP 나락간 거랑 금리도 날아간대요. 이제 금리도 낮춘 거랑 그런 변화가 있었고,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가 박살나는 거 있고, 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유니까 그거를 좀 반영해가지고 상한계수를 뽑아보려 했는데 큰 포인트는 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상관계수, 이게 분석이 힘듭니다. 혹시 이 정도로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네, 죄송하다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에 따라서 우리 수업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금 잘 보이죠? 공유 잘 되죠? 자, 저는 어떻게 했냐? 먼저 일단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이라 썼는데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시험에서 쓰이지 않는 내용이니까 있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좀 잘 써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쌤들은 보통 상관계수 분석 혹은 그 그래프를 그리기만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상관계수를 한번 히트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코드만 그냥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코릴레이션을 데이터로 쓰겠다는 거고 에노트는 이렇게 글자 1.00, 0.29 이거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 쿠월은 얘 색깔을 말하는 그 팔레트를 지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vmin이랑 vmax는 이 축의 끝과 끝을 지정해 줄 겁니다. 만약 이걸 지정을 안 하면은 끝과 끝이 이상한 값으로 되버려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상관계수들이 있는데 막 보면은 CPI 물가 상승률이랑 인트레스 기준 금리가 양의 상관관계를 띄어요. 0.2만큼 양의 상관관계를 띄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CPI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오른다. 혹은 근데 만약에 잘못 이해를 하면은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CPI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로 막 이런 것도 있겠죠. 기준금리랑 그 정부 지출의 관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기준금리가 떨어집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런타임 떨어졌다. 런타임을 모두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승관계에서 분석은 특히 이런 시리얼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바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시리얼 데이터는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을 하고 복잡한 인과관계를 갖죠. 그래서 이 상관계 분석이나 시각화 분석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과관계를 과학에서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쉬운데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 이유입니다. 이거 지금 돌고 있네요.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다 돌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한 것은 벡터 자기 회귀 모형입니다. 벡터 자기 회귀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회귀 모형은 시계열 변수가 과거의 자신의 값에 설명이 되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어떤 시간 t에서의 값이 그 이전 t-1, t-2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모형인데요. 이 중에서도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은 저희는 지금 물가 상승률, 국내 총생산, 기준금리 등등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하나의 벡터로 사용해서 그 벡터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6차원 벡터를 사용을 하겠죠. 그 벡터들의 시간적 변화를 자기 회귀로 예측을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벡터 자기회귀 모형은 이 다변수를 다루는 자기회귀 모형으로 과거에 같은 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의 값까지 이때는 선형 대수가 쓰이겠죠. 선형 결합이니까. 다른 변수까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고요. 그래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보시다시피 사실상 선형획이죠. 사실상 벡터 자기회귀는 선형획입니다. 시계열 선형획이라고 아시면 좋겠죠. 이 VAR은 앞서 말했듯이 그 선형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각각의 변수 앞에 붙는 이 개수들을 조정해 나갑니다. 이때 C는 상수고요. 이 Y는 변수들이고요. 이 A는 그 변수들의 가중치 혹은 그 선형 획기에서 개수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는 이 맨 마지막 항이 오차항입니다. 이 오차항은 저희가 다 선형 획기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차항을 더해주는데요. 이 오차항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조건들을 보자면 모든 항의 평균은 0이다. 그래서 이 오차항에 의한 편향이 없어야 된다. 이걸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있습니다. 모든 0이 아닌 K에 대해 시간에 따른 상관관계는 없다. 즉 개별 오차항의 직렬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항이 진짜 오차이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서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P 값이 있죠. 이 T-P 얼마나 긴 과거를 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설정해주는 게 좋은데 만약 P 값이 너무 작다. 그러면 너무 짧은 과거만 보겠죠. 그래가지고 예측하는 정확도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 P 값이 너무 길면은 얘가 다음에 배울 그 6차시, 7차시쯤에 배울 오버피팅,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P값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VAR 분석은 그 변수들이 정상성을 만족한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딱 식만 봐도 뭔가 막 정상성을 갖지 않고 계속 막 발산하는 그런 해다면은 잘 안 돌아가게 생겼죠. 선형획이니까. 그래가지고 정상성을 갖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정상성 검정 방법을 통해서 이 정상성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VAR 모형을 한번 간단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얘네들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얘는 VAR 모델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다양한 이 P값 여기서 나오는 얼마나 긴 과거를 볼 건지를 설정해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오차를 그려준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돌려보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자면은 이 P가 4일 때 물론 P가 쭉쭉쭉 늘어나면은 당연히 얘들이 쭉쭉쭉쭉 감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P가 4일 때는 적은 수의 정보를 갖고도 꽤 적은 오차를 낼 수 있었잖아요. 꽤 큰 정확도, 꽤 적은 오차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를 저희는 적절한 P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는 이 P값을 4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향후 5년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한 0.2에서 0.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앞으로 5년 동안. 한번 실제 값을 봐볼까요? 얘네들 올 거 써주고. 물가 CPI 봐봅시다. 저도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 전월 대비네. 전 분기 대비는 없나? 전 분기 대비. 어, 안 알려주네요. 재미나이가 알려줄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굉장히 좋은 지점은 이겁니다. 이 VR 모형은 아까 말한 이 오차항 있잖아요. 이 오차항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GDP가 변할 때 이 CPI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
혹은 기준금리가 변할 때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오차항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말하지만 이 오차항에서 막 지금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인과관계를 갖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오차항을 그 직교 분해를 해가지고 각 변수들이 서로한테 영향을 못 주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차 한 변수에만 충격을 주면은 다른 애들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어떤 한 개만을 그 충격을 줬을 때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제가 충격을 줘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충격 반응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실제로 금융권이나 실제로 그 금융 보고서들을 보면은 되게 많이 쓰이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면 이 충격 반응 함수는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 반응 함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변수에 충격을 주고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6 곱하기 6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요. 한번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GDP에 충격을 줬을 때 CPI가 거의 0.13 이렇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 상승률이 커지면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는구나. 뭐 이런 걸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기준금리가 상승했을 때 CPI가 막 0.2 정도 내려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은 막 축들이 0.01, 0.02, 0.0202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 기준금리는, 아, 우리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걸 아시죠?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인하하는 폭이 엄청 크구나. 막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정확히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한 변수에 충격을 줬을 때 다른 변수의 충격은 제외하고 충격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봤으니. 그 다음에 환율. 저희가 생각하기에 환율이 늘어나면은 물가 상승이 막막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환율이 환율 충격을 줬을 때 0.002, 막 이렇게밖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환율이 물가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파란 그래프는 여기서 이 X축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 거는 양의 충격을 줬을 때 얘네들이 얼마큼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 점선이 있잖아요. 이 점선은 저희가 그 유의 수준 그런 거 배우잖아요. 90%에서 유의 수준, 95%의 유의 수준. 그 유의 수준을 그려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선으로 그 유의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